네, 박해철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해철입니다. 예, 저희가 게스트가 잘 없이 하는 방송인데 예, 이렇게 큰 노조의 위원장님이 이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이 노조원이 조합원이 얼마나 돼요, 숫자가? 지금 한 8만 5천여 명 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노조 중에서도 큰 노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아마 최고로 많은 숫자를 확보하고 있는 공공부문 대표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기관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공공기관은 정부가 그 정책을 수립하면은 실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전, LH, 도공, 수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그리고 또 국민들께 이 필수 공공재 역할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 실행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전부 다 법으로 만들겠네요. 조직을.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어떤 특정 기관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기획재정부가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끔 그걸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때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국 공공산업 노동조합 연맹은 민주노총 소속인가요? 아닙니다.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한국노총 소속이시군요. 네. 그럼 이제 얘기를 좀 하나씩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부채 급증을 하는데 이거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그 기재부 발표를 보면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규모하고 부실이 급증을 했다. 이 얘기는 이제 네. 결국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문재인 정부 때 네. 세금을 너무 많이 퍼줘서 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경영한 것 아니냐 해서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7년에 493조였는데 네. 지난해 583조 원으로 89조 원이나 늘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재부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듣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가 진실을 왜곡하고 또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 공노동자들이 자존심을 짓밟고 결국은 이 공공 영역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그런 전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고요? 네, 지금 이제 이 단순히 부채 규모만 89조 원이 지난 5년 동안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기재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은 부채가 89조 원 늘었지만 또 부채만큼이나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부채 비율은 지난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안정적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게 바로 지난 2월달 그리고 또 지난 4월달 기재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께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이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이 부채 절대액만 국민들께 이 발표를 하고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치 이 89조 원에 대한 이 부채가 공공기관이 방만한 그런 경영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국민 기만 행위이자 40만 공노동자가 열심히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그 공노동자의 이 자존심과 이 명예를 짓밟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특히나 추경호 네. 장관은 지난 6월 21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파티가 누구의 파티입니까? 기재부의 파티입니다. 근데 그걸 마치 공공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난 7월 1일 날 저희 공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한국노협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부채 비율 그래프를 봐도 나오는데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에 10%포인트 넘게 10%가 넘는군요. 17%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이런 데들 땅 많이 매입하면 땅 매입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 대출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채로 잡히면 절대액은 늘었지만 자산 대비로 하면 오히려 줄은 상태군요, 지금. 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몇 가지 기관 사례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부채 과다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LH와 그리고 한전이 있습니다. 한전은 물론 이제 이 발전 5사가 함께
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죠. LH는 지난 2017년 이후로 임대주택이 32만 호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이 최소한의 주거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아시다시피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결국은 한호 지으면 최소한 부채가 1억 또는 1억 5천이 생깁니다. 단순 계산을 해서 한호 지을 때 1억의 부채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32만 원이면은 32조 원의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채를 착한 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재부에서는 이런 착한 부채에 대한 세부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때 마치 이것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기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고 임대주택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면 네.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임대주택을 32만 호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공공기관을 때려야 될 때는 32조 이 경영부실 부채를 만든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미 이런 내용들은 수차에 걸쳐서 기재부의 보도자를 통해서 다 공지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기재부에서 낸 보도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 화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이 이미 기재부에서는 네. 이런 보도자를 통해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네. 이런 이런 내용조차도 기재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불과 2개월 전, 4개월 전에 나왔던 보도자료조차도 180도 입장을 바꿔서 마치 이 모든 부실이 이 모든 부채가 공공기관의 방망경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 지금의 기재부의 모습입니다. 그 지금 공공기관 부채라는 게 그러면 뭐 국제적 기준 이런 것도 좀 있나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OECD 기준도 있습니다. 네네.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공부문의 부채 수준은 현재 OECD의 총 8개 국가가 그런 자료를 갖고 있는 그중에서 우리는 하위 두 번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부채가 제일 적다는 얘기죠. 부채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부채 중에 하나 한전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전기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전기 공급량은 더 필요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네. 또 발전소 짓게 되면은 철탑도 세워야 되고 또 변전소도 지어야 됩니다. 이런 기반 시설 비용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전기 요금 정책은 기재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리 많은 기반 시설을 투자를 하고 유가가 급등해서 더 많은 이 원가가 올라가도 네. 이 모든 통제 장치가 기재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여기서 발생하는 부채를 결국은 한전이 안고 있는 부채입니다. 이 또한 착한 부채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사정들을 안타깝게도 기재부는 다 덮어놓고 지난 국무회의 때 마치 이런 과도한 부채가 마치 기관 부실인 것처럼 기관 방만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공노동자가 더 이 공분을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재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보도자를 통해서 다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정권의 원하는 컨셉에 맞는 결국은 이 공공영역을 민간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컨셉으로 가고자 하는 수순밟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때 네. 국제 원유 유가도 상승하고 했지만 네. 코로나로 서민들 어려운데 거기서 전기값까지 올려서 소상공인들 다치게 할 수 없다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 전기료를 눌러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생기는 건 사실은 그럼 어쩔 수 없는 적자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민영화로 슬슬 끌고 가는 게 그러니까 한전이라는 본 회사는 그냥 두겠지만 그 밑에 있는 알짜 자회사들을 다 팔아치우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결국은 이제 시장 경제와 민간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달리 말하면은 지금까지는 공공성은 바로 이 국민들한테 필수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는 공적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뭐 전기든 가스든 또는 임대주택이든 또 물이든 도로든 교통이든 항만이든 공항이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국민들께 공적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반대로 그 영역을 민간으로 하게 되면은 공항도 공항 이용료도 더 비싸질 것이고 항만도 마찬가지 전기요금도 당연히 민간에 맡기면은
요금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임대주택도 민간에서는 이런 구조의 임대주택은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더 민간 임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재부가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이런 공적 영역에 대해서는 그나마 지난 5년 동안의 평가를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국무회의 때 나왔던 그 문구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경제 또는 민간경제를 앞장을 내세우면서 저희가 이제 그걸 바라봤을 때 저희가 진단하기로는 이건 분명히 그 다음 단계 포석이 어떤 포석이냐를 누가 봐도 예측 가능하고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민영화 수순밟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씨도 보면 맥쿼리 인프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맥쿼리 인프라라는 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해서 네. 그걸로 돈을 벌어가는 회사였는데 민영화를 통해서 네. 뭐 대표적인 게 인천 국제공항공사 공항도 팔아치우려고 했고 그 앞에 가는 고속도로도 팔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에서 이사를 하다가 지금 기재부에 있다 거기 갔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서 본인의 어떤 국정운영 철학에 민영화가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맞는 길이다라는 또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이게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게 그냥 의심으로 그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공공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의식이 결국은 이제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그게 단계별 민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이 모든 걸 다 일시에 다 매각하려고 보니까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은 단계별 민영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미 해외에서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들이 이미 검증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 정부의 비서실장님의 어떤 그간의 이 행보가 네. 대단히 우려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노동자들은 이 민영화 수순밟기의 첫걸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이 많은 공적 영역이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에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이고 또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재벌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게 네. 공공보건 노동자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또 기재부에서 설명을 해요. 지금 보니까 2017년에 34만 명 직원이던 게 지금 2021년에 44만 명으로 28% 늘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뭐 별 일도 없는데 공공기관으로 노동자들 많이 뽑아서 그저 세금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기재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영역은 파견이나 용역으로 다룰 영역이 아니라 진작에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공성을 더 확대 강화할 영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공공영역을 돌렸고요. 특히나 그럼 지금 늘어난 숫자가 비정규직이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온 예, 것도 늘어난 정규직 숫자가 영역도 작은 있었고요. 예.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과 또 공공성을 또는 보건을 다루는 영역만큼은 지금의 우리가 대한민국 굉장히 취약했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한번 겪어보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인력도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법안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안전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장들도 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도 그 내용을 너무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우리가 태안 화력에서 있던 김영균 네네.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또한 이 외주와 효율화만 부르짖던 정권에서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 젊은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영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 안전을 더 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도 있었고 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안전 영역에 더 많은 인력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간에는 안전은 좀 죄송한 영역이지만 공공기관에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중대재해처벌법을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어떤 공공기관장도 산재로 발생이 되게 되면은 기관장의 자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걸 기재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전 영역에 대한 많은 인력 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인력 보강도 다 기재부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기획재정부는 350개 40만 노동자들에 있어서는 진짜 왕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정부터 시작해서 인력은 당연한 거고요. 또 인력에 따른 인건비 당연합니다. 그리고 복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도 기획재정부의 동의받지 않고는 어떤 것도 우리가 확대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또한 이 기재부가 다 평가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공공기관 지정부터 인력 확대, 인건비 이 모든 것들은 기획재정부로부터의 동의를 단 1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지 않으면 만약 인력이 늘어났다. 우리가 임의로 인력을 확대했을 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줍니까?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기재부 통제하에서 기재부의 관리하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까지 왔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원수까지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기재부에서도 국민들한테 다 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그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되니까 돌변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180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간에 잘했다고 했던 게 이건 자화자찬했던 영역이 정권이 바뀌면서 180도 바뀌면서 그간에 본인 스스로 밝혔던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가려지고 이 국민들한테 아주 나쁜 것만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기재부가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공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이 추경호 장관을 고발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기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노동자 숫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숫자만 놓고 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29개나 늘어서 이게 또 방만한 경영 아니냐. 이게 또 네. 세금 다 나가고 있다라는 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지정 권한은 기재부한테 맺습니다. 이걸 저희가 하고 싶어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재부만이 할 수 있는 네. 게 지정 권한인데 네네. 그걸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박근혜 정권 때 또 가본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기재부 그 공공기관 지정 건수보다 박근혜 정권 때는 3배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을 더 많이 만들었네요. 예. 그럼?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저는 싸워왔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공공기관이 저는 많이 확대되는 것은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누리는 공적 서비스를 많이 누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했을 때에 과연 국민이 그만큼 누릴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공적 서비스라는 거는 딱 목표는 하나입니다. 대국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 국민들한테 많은 이 수혜를 줄 수 있느냐라고 저는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 때는 공기관 지정을 더 많이 했고 물론 문재인 정권 때는 그만큼 좀 적게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공공기관의 영역은 바로 이 대국민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한편으로 박근혜 정권 때 지정이 더 많이 됐던 부분들은 좀 의아하지만 또 잘했다고 저는 본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본인이 그때 기재부에서 차관까지도 하고 이제 이랬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다 했던 일이고 기관을 그렇게 많이 늘여놓고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되게 어색한 얘기긴 하네요. 그래서 좀 저는 추경호 장관도 박근혜 정권 때 현호석 총리 때 기재부 차관을 했었던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은 정확한 진실은 다 왜곡시켜 놓고 오로지 정권의 지지율 또는 정권이 가고자 했던 시장경제, 민간경제 또 결국은 이 민영화에 포석을 두고 1년에 진행하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하여튼 공공기관 하면 항상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데 네. 공기업 생산성 지표 있잖아요. 그죠? 네. 공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직원들이 일 잘하느냐를 판단하는 걸 텐데 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생산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래프로도 봐도 네. 예, 지금 보시면
공공기관 생산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그림이 지금 이제 국무회의 그림으로도 나왔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이라고 평가한 걸 저도 공노동자 한 30년 됐는데요. 네.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가지고 공식화된 자료는 제가 이번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예전엔 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았나요? 그간에 우리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공공기관은 노동 생산성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동 생산성 지표는 부가가치를 총 인원으로 나누어서 나오는 지표 점수가 나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가를 받아왔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독 영업이익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기순이익과 이자 보상 비율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2년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2년을 겪다 보니까 많은 공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항을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합니다. 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럼 사실 돈을 잘 못 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부채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사회의 경마, 또 우리 강원랜드, 또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왔을 때 하는 카지노 부분이 있습니다. 레저 산업 부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러고 다 공공기관이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민간에 했을 때는 독점적 그렇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아예 이 개장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코레일과 SRT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샀습니까? 이 격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서 앉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다니는 사람도 잘 없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기관들이 다 공기업 부분이었습니다. 아하. 그러한 공기업 부분들이 정상적 사업을 하지 못했고 또 여기로 인해서 당기순이익과 영업 이자 보상 비율은 낮을 거라고 이미 기재부에서도 2년에 걸쳐서 그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당한 분들은 좀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죠. 근데 기재부는 아까 방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업 비용으로 따집니다. 영업 이익으로 따집니다. 이미 기재부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알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또 문제도 있습니다. 네. 현재 한전과 발전오사 이런 쪽들은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높아졌죠. 2배, 3배 높아지게 됩니다. 이 내용도 기재부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기재부인데 지난번 국무회의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싹 생략하고 이유는 생략하고 마치 이 영업 이익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국무회의 때 보고를 했던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자료들은 이미 이 보도 자료에 상세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속에서 이 열분이 토한 이유가 이미 기재부 스스로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국무회의 때는 왜곡해서 보도하고 또 많은 보수 언론들은 마치 이 모든 문제가 공공기관의 이 생산성이 악화됐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영업이익도 높고 당기순이익도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럼 우리 공기업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뭔가를 줄 수 있느냐? 단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오로지 더 많은 걸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잘 받아야 거기에 대한 약간의 알파를 갖고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순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난 기관들이 이번에 평가 1도 못 받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기관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억울하고 또 열도 받고 화도 나는 게 진짜 열심히 했고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데 이걸 마치 공공기관들이 방망경영으로 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은 기재부 특히 주경원 장관은 아마 돌아서 속으로 많이 가슴이 찔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다 덮고 국민들을 자극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그래서 결국은 공공기관으로 둬서는 안 된다. 수익성과 영업이익이 더 확대되는 그런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민영화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때리는 이유는 여건간의 결론은
공공기관을 팔아치우자로 가는 쪽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방영영으로 외치고 있고 생산성도 낮고 영업이익도 낮고 이자 보상 배율도 낮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공기관이 아닌 영역은 생산성도 높고 영업 이익도 높을 것이고 또 이자 보상 비율도 높을 것이다. 결국은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민간 영역일 텐데 공공기관을 두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이 말은 못하고 아직은 못 갔군요. 거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지표들도 저는 진실을 다 왜곡해서 그 지표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재부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그 보도자료에 다 정확하게 다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있는데 불과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왜곡해서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저희가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최근에 청와대를 나와서 윤석열 정부가 그 이제 용산시를 열었습니다. 그 용산 사무실 보니까 막 좁고 막 열악하고 엄청 막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구조를 계속 바꾸는 중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나도 이런 데서 일하는데 공공기관 너희들 호화청사 쓰는 거 아니냐. 네. 사무실 너무 넓다. 1인당 면적 다 조사해서 뽑아갖고 와. 이렇게들 나왔는데 실제로 좀 이런 청사들 크고 넓고 이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국무회의 때 기재부 장관이 보고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초호화 청사를 엄청나게 비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어떤 명확한 기준과 또 이 세부적인 원칙이 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자극적 멘트 한두마디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문 정부 때 10개의 지방의 혁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혁신도시 내에 현재는 한 15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습니다. 그때 이전일 당시에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면적 기준은 바로 세종청사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종청사에서는 1인당 사무실 면적 기준이 1인당 해서 57제곱미터로 이렇게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혁신도시 내에 150여 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내려가면서 그 사무실 1인당 기준은 이 57제곱미터 이하로 그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극적 언어로 자극적 멘트로 이 공공기관 이 지방 이전 청사를 때리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전이 강남에 있었습니다. 또 LH가 경기도 분당에 있었습니다. 그 두 개 의견을 제가 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이 강남에 있을 때 거의 한 20층 건물이 있었고 LH도 비슷한 규모의 규모가 있었습니다. 한전이 지방에 내려간 것은 나주입니다. LH는 진주입니다. 나주 지역에 20층 건물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진주 지역도 없었습니다. 이 기존에 있었던 건물 그대로 갖다 놓게 됩니다. 그대로 갖다 놨을 때 나주 그 허벌판에서 이 공공기관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에 건물도 잘 지어놓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또 진주에서는 마찬가지로 LH를 한 20층 건물 지어놓으니까 또 진주에서는 그런 건물 처음으로 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지방에 웬 이런 호화 건물이냐라고 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 그만큼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동네에서 먹을 것도 사 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혁신도시가 내려갈 때 혁신도시 제1의 목표가 뭐냐면은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서 지방 자주도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이 혁신도시가 중심이 돼서 자주도시를 만들으라고 했던 게 바로 혁신도시 성격이었고 거기에 내려오는 공공기관들은 바로 혁신도시 내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이 혁신도시가 중심이 돼서 그 지역에 더 많은 지역 활성화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려가면서 건물들을 지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건물들은 뭐 한 20년, 30년 됐던 건물인데 다 새로 짓게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새로 해서 내려갔는데 이게 마치 그러면은 새로 돼서 짓는 건물이 그럼 20년, 30년과 똑같이 옛날 건물을 짓습니까? 그건 아니죠. 앞으로의 그 지역에서
50년, 100년을 갖다가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었고 또 지역에서도 실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와서 산책도 하고 공원도 같이 쓰고 굉장히 많은 이 복지 수준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부에서는 마치 호화청사다. 또는 마치 이게 뭐 엄청나게 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당 57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지역의 핵심 도시가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 역할 사실 지금은 10년 전보다 지금 더 많은 인력이 오다 보니까 과거의 회의실이다 뭐 이런 공간들을 다 없애고 거기를 다시 사무공간을 합니다. 왜? 인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현재의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은 더 빽빽하게 이런 식으로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참 알아보려고 한다면은 국토부에다 물어보면 국토부가 더 잘합니다. 왜? 혁신도시의 모든 컨트롤 타워는 국토부가 알고 있고 국토부는 이 혁신도시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기준까지를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물어보지 않고 아주 자극적 요구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은 정말 지금 저희들도 지방이진에 내려가 있습니다만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전을 합니다만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또 애들 교육 때문에 주말부부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주말부부는 주말부부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또 막상 내려가 보니까 수도권만큼의 정주 여건이나 교육 여건이 따르지 못하는 또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려갈 당시에 많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벙어린 냉가슴 앓기로 끙끙끙 앓고 있는데 마치 여기 있는 종사원들을 뭐 초호화청사에서 엄청나게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저희들은 정말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을 예로 들면 여기서 10조 원에 팔고 가서 저는 10조를 다 들여갖고 큰 건물을 짓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안 되고 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이즈를 딱 맞춰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 단 1도 더 할 수 없는 게 국토부로부터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느 기관이 돈 많은 공공기관이 큰 건물 짓는 건 아니네요. 아유, 그 절대 아무리 돈 많다 할지라도 기재부에서 동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그 건물 짓는 것조차도 1인당 면적이 57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냐 이상되면 다 잘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일부 건물들은 청소를 더 높아 잘라 해서 갑자기 원래 기준으로 되면 더 높은 건물 지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르라고 해서 그냥 뭐 별도 검토 없이 그냥 무조건 자르기도 했던 기관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돌이켜 보면 결국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옮겨 놓은 건물인데 네. 그걸 이제 와서 호화청사로 처분을 하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정말 뭐 할 말이 없겠네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법이 정해진 대로 가서 옮긴 것일 뿐인데 뭘 굉장히 억울한 심정이시겠습니다. 들어보면. 저는 이제 그 국무회의 때 특히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뭐 초호화 사옥 논란, 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표현을 또 했다고 하고 막 어떤 것 하나도 검증됨이 없이 시킨 대로 보도를 낸 대로 그렇게 막 그 데스트필하고 있는 언론을 보면서 참 저분들이 불과 10년 전에 또 15년 전에 그 혁신도시에 대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기준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언론들이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또 내용에 대한 진실을 전혀 확인됨이 없이 그대로 시킨 대로 이렇게 내뱉는 언론의 모습들을 보고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또 최소한 정권에서 그런 부분을 논란을 쟁점을 하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팩트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저희 공동동자들도 동의가 됩니다. 지금의 그런 일회성 발언으로 국민을 자극하는 그런 멘트로는 저희 공동동자들을 이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 저희들은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석유공사가 울산에 가 있습니다. 그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데 부채 과다 기간으로 인해서 자구책 마련을 해서 본사 사옥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매각된 그 원금이 15년이 지나면 70%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면 20년이 경과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하느냐. 이게 뭐 매각하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하지만 길어야 15년 내지 20년 경과하면은 그 임대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15년 내지 20년 되면은 건물은 간데 온데 없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길거리 나앉게 되는 이런 이미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판단할 문제인데 단순히 그런 국민 자극한 멘트로는 전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구책 마련을 해서 그 차를 팔고 예. 그다음에 그 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니면 자구책을 마련해서 만들어놓은 돈이 몇 년 있으면 없어지는 거랑 같은 원리네요. 똑같습니다. 어. 특히 우리 많은 대다수의 우리 서민들은 집을 전세를 가지 않습니까?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월세로 많이 바뀝니다. 월세를 했을 때 그만큼 많은 또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다 전세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매각 논란이 있는데 월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월세를 가면은 그거 따박따박 다 까먹고 나면은 이제는 그 원금조차도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또 이제 이 기재부 주장대로 듣다가 또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맺는 말씀으로 보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노조원들에게 한 말씀 좀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40만 공노동자들은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매 정권 교체 시기마다 최선을 다해왔던 그런 성과나 공로가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뒤집는 그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희 공노동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이 공무원 혁신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40만 공노동자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고 그 국민적 공분을 샀을 경우에는 이 현 정권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특히나 이 포석은 바로 민영화를 내다보고 있는 것 저희 공노동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민영화 전 단계를 우리 공노동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긴 시간 말씀 정말 감사하고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저희가 뭐 민영화든지 또 사태가 진전되면 또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주셔서.